미국을 알아가는 시간 아메리카노 2024에 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저는 아메리카노 진행을 맡고 있는 뉴스페퍼민트 편집장 송인근입니다. 제가 4월 9일에 트럼프의 소셜미디어 그 트루스 소셜은 올해 밈 주식이 될 것인가? 라는 제목의 에피소드를 마지막으로 올린 뒤에 한 달 넘게 본의 아니게 이제 잠수를 탔더라고요. 그래서 유튜브 팟캐스트 기준으로 하면은 특히 그래서 오랜만에 이제 새로운 에피소드를 녹음 또 녹화하게 됐는데 반갑습니다. 오늘은 다행히도 또 이제 저 혼자가 아니고요. 오랜만에 제 옆에 자리해 주신 분부터 소개를 해서 모시고 바로 같이 얘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메리카노의 정치통 제 짝꿍 프린스턴 대학교 정치학과 유혜영 교수님 오랜만이에요. 안녕하세요. 나와 네, 계십니다. 반갑습니다. 네, 잘 지내셨나요? 네. 저희가 사실 뭐 미국 정치에 많은 일들이 있었기 때문에 더 자주 찾아뵙고 이제 뭐 설명도 드리고 하고 싶었는데, 그랬는데 이제 뭐 개인적으로 저는 이제 학기가 진행되다 보니까 특히 4월 이때 뭐 5월 초 이때가 정말 그 학교에서는 가장 바쁜 달 네 중에 네. 하나거든요. 이제 뭐 졸업하는 학생들도 있고 막 컨퍼런스 같은 게 엄청 많기도 하고, 맞아요, 맞아요. 그래서 도저히 이제 시간을 내기가 어려워서 오랫동안 인사를 못 드렸네요. 미국은 이제 학기가 가을에 시작해서 여름에 끝나니까 봄에 음. 끝나니까 지금이 이제 학년 말인 거죠. 그래 네. 가지고 굉장히 또 바빴는데 그러니까 저도 한 달 넘게 이제 그 에피소드를 못 올렸는데 교수님이 출연해 주셔서 이야기해 주신 걸로 보면은 두 달이 더 넘었더라고요. 네. 미국과 트럼프와 바이든의 그 대중 무역 정책은 어떻게 다른가? 그게 이제 교수님이 나오셨던 마지막 편인데 그 사이에 이제 저희의 뭐 안부 저희가 어떻게 지냈는지를 조금만 업데이트를 드리면 제가 변명 아닌 변명을 해야 될 게 저한테 피치 못할 사정이 있었던 것 중 하나가 제가 그래도 저 혼자서 뉴스 해설로 뭐 트럼프 밈 주식 그다음에 뉴저지 상원 선거 이야기도 뉴스 해설로 올리고 했었는데 그랬다가 제가 그만 봄에 음. 프린스턴으로 이사 오고 뉴저지로 이사 오고 나서 처음으로 이제 꽃가루 알레르기에 아주 심하게 정말 꽃가루 알레르기가 도져서 정말 고생을 했습니다. 그래서 뉴저지가 또 이제 가든 스테이트라고 맞아요, 맞아요. 정말 나무와 꽃이 만발하는 주기 내가 때문에. 어디다 썼지? 스브스 프리미엄 거기에 그 글을 썼는데 그러니까 이 왜 뉴욕은 아니 미국은 연방제니까 주마다 그 모토가 있잖아요. 그래서 뭐 네. 자동차 번호판 보면은 뭐 알 수 있는데 막 뉴욕은 엠파이어 스테이트, 캘리포니아 막 골든 스테이트, 뭐 매사추세츠 뭐죠? Spirit of America 뭐 그쵸. 아메리카의 뭐 건. 미국의 혼, 뭐, 그런데, 뉴저지는 굉장히 소박하게도 그 이름이 가든 스테이트거든요. 그래서 실제로 뭐 뉴저지가 그 농업이 그 산업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뭐 작지 않고 음. 뭐 그렇긴 한데, 와, 그래서 너무 원망스럽게 진짜 이 개화기가 길더라고요. 그 다음에 또 찾아보니까 기후변화 때문에 음. 더 개화기가 길어졌다? 그래서 꽃가루가 날리는 시즌이 더 길어졌다? 뭐 그런 이야기도 있고 아무튼 그래서 꽃가루 알레르기가 너무 심하게 도져서 한 2 주일 동안은 정말 좀비처럼 지냈습니다. 음. 좀비처럼 아무 구실도 못 하고 늘 집에서 울고 계셨죠. 울고 그래서 있었죠. 눈물 "인근아 울지 마." 눈물 콧물 범벅에 지금도 이제 거의 다 나았는데 약간 목소리랑 코맹맹이 소리 이런 게 그 꽃가루 알레르기 때문이 아닐까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이 에피소드는 녹화를 할 수가 없는 상황이었고 대신 그 사이에 계속 뉴스를 읽고 이 얘기 너무 하고 싶은데 막 그런 생각이 들 때마다 이거 어쩌지 어쩌지 하다가 서브스택이라고 미국에서 주로 많이 쓰이는 뉴스레터를 보내주는 뉴스레터 플랫폼인데 거기에 제가 미국 뉴스를 접할 때도 되게 좋은 음. 통찰이 넘치는 그런 글들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그래 뉴스레터를 나도 써보면 좋겠다. 미국 정치 아메리카노 진행하면서 준비하는 뭐 자료 그다음에 대본들도 있고 하니까 읽는 뉴스 읽고 보고 듣고 또 그런 뉴스들을 정리를 해서 뉴스레터를 써보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들어서 눈물 콧물 그런 상태를 그런 정신줄을 부여잡고 서브스택에서 저도 뉴스레터를 하나 열었습니다. 제목을 아메리카노 뭐 로고 이미지는 아메리카노 프사를 쓰긴 했지만 편지의 제목은 뉴스레터의 제목은 프린스턴에서 온 편지라고 지었어요. 그래가지고
프린스턴에서 주로 아메리카노에서 한 이야기들, 그다음에 그 뒷이야기 좀 더 자세한 뭐 그 뉴스 분석을 메인으로 쓰긴 하겠지만, 저희가 이제 프린스턴에서 지내면서 느낀 뭐 그런 일들, 프린스턴에서 뭐 본 일들, 뭐 예쁜 사진들도 제가 찍고 하면은 올리고 뭐 할 생각입니다. 아직은 저만 글을 쓰고 있는데 유영 교수님도 이제 조금 시간이 여유가 언제 날지 모르겠지만 되시면은 제가 계속 좀 써보라고. 저보다 워낙 이 공신력이 높으신 분이기 때문에 제가 좀 써보라고. 네, 뭐 그런 거보다 음, 사실 뭐 저희가 미국에 살면서 다양한 경험을 하는데 음, 특히 학교에 되게 재미있는 뭐 연사분들이나 정말, 그런 정말. 행사가 되게 많거든요. 예를 맞아요. 들어서 최근에 뭐 앵거스 디튼 여기 경제학과 교수님이 음, 노벨 경제학 수상자죠. 음. 그래서 앵거스 디튼 교수님이 뭐 뉴욕 타임즈의 그 칼럼니스트이자 기자와 함께 뭐 대담을 한다거나 아니면 네. 미국의 인종이나 어떤 음, 소득 수준에 음, 따른 수명의 격차 음.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그런 저희가 이제 뭐 컨퍼런스는 아니죠. 그냥 토크에 갔다 그러니까 왔는데 대중 강연 같은 거였어요. 그죠? 네, 이제 그런 것들이 되게 많아서 음, 갔다 오면 되게 이야깃거리도 많고 생각할 맞아. 게 많아서 그런 음, 것들을 조금 더 이제 음, 아메리카노는 저희가 이렇게 막 어쨌든 준비를 하고 맞아. 녹화를 하고 네. 해야 하니까 그런 거 말고 글을 통해서 음, 좀 더 자주 소식을 전하면 좋겠다라는 생각으로 이제 송 편집장님께서 여셨고 근데 저도 이제 편집장님의 글을 읽다 보면은 '나도 글을 쓰고 싶다.'라는 음, 생각을 음. 가끔 합니다. 그래서 여유가 되면 저도 종종 이제 네. 글을 쓰려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네네네. 프린스턴에서 온 편지 많이 이제 구독해 주시면 좋을 네. 것 같고요. 그 링크는 이제 뭐 그 유튜브, 제가 그 유튜브 저희 그 뭐라 그러죠? 그 채널 인포 거기에도 올려놨고, 이 영상의 그 댓글에도 고정 댓글로 남겨놓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구독 부탁드리고요. 그럼 그 링크에 가서 이메일 주소만 이제 기입을 하시면 넣으시면 이제 이메일로 그렇습니다. 이제 메일 글을 쓸 때마다 네네네. 그 편지가 가는 거죠. 제가 지금은 아직 뭐 그 저도 바쁘기도 하고, 저희가 또 사실 다음 주에 이제 한국 가고 여름에 좀 바쁘게 뭐 여행을 하고 이럴 거라서 정기적으로 이렇게 보내드리지는 못할 것 같아요, 당분간. 근데 이제 돌아오고 나서 여름부터는 이제 미국 대선 이야기 더 되게 자세히 상세히 팔로우하면서 아메리카노도 더 많이 올리는 한 8월부터는 제가 매일 정기적으로 이거를 써볼 생각이고요. 그래가지고 일단 좀 약간 베타 오픈, 가오픈처럼 열었는데, 그냥 너무 글만 쌓아놓지 말고 되는 대로 그냥 혹시 읽고 싶은 분 계실 테니까 보내드리자라는 생각으로 일단 지금 그렇게 글을 쓰고 있으니까 오셔서 그 이메일 주소 넣어주시면은 거기로 이제 제가 글을 업데이트 할 때마다 그 편지가 갈 거고요. 아니면은 뭐 이메일은 보시기 좀 그러시다면은 그냥 그 सब스테크 웹사이트에 와서 그 보셔도 됩니다. 그러나 이제 이메일을 구독해 주시면은 많은 힘이 되겠죠, 제게. 예 저는 이제 सब스택이 앱이 있거든요. 맞습니다. 그래서 앱을 다운로드 받아서 지금 제가 구독하는 거는 이제 프린스턴에서 온 편지밖에 없기 때문에 네, 네. 그 앱을 열어서 이제 글을 읽기가 되게 편하더라고요. 그래서 맞아요. 또 모바일, 그러니까 프렌들리하게 되게 이렇게 되어 있죠. 그래서 그렇게 해주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저는 이제 꽃가루 알레르기 때문에 고생하면 하고 있었지만 그 사이에도 정말 사실 미국에서 많은 일들이 있었잖아요. 오늘 저희가 그 이야기를 최대한, 특히 너무 놓치고 갈 수 없는 중요한 사건들이 많았어서 최대한 많이 좀 담아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올해는 특히 어떤 뉴스가 나오든 이제 11월에 있는 대선 선거와 연관을 짓지 않을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더더욱 이제 오늘 에피소드가 뭐 중요하다면 중요할 텐데, 오늘 어떤 이야기를 해주실지 한번 좀 그 개요를, 큰 그림을 좀 그려주실 수 있을까요, 교수님? 네. 이제 저희가 이제 아메리카노를 녹화를 하지 못한 그 기간 동안 음, 미국에서 일어난 가장 큰 뭐 사건이라고 하면 미국 대학 캠퍼스에서 일어난 이스라엘을 규탄하고 이제 팔레스타인을 지지하는 그 시위가 반전 네 시위. 정말 많은 대학교에서 일어났고 저희 프린스턴에서도 뭐 있었고 지금도 있고 네. 그래서 이제 이 시위대가 요구하는 것 음, 그다음에 이제 바이든과 트럼프가 이제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이슈에 대해서 어떤 입장을 가지고 음, 음, 있는지 음. 그리고 이번 이제 캠퍼스의 반전 시위가 이번 11월 대선에 어떻게 영향을 미칠지 네, 네. 그리고 더 뭐 깊게 들어가 보면
젊은 세대가 음 사실 음. 이스라엘을 바라보는 시각이 음. 기존의 기성세대와는 굉장히 많이 바뀌었거든요. 네 그래서 네. 그거 미국에. 미국에서 이스라엘에 대한 어떤 여론이 어떻게 바뀌었는지 음. 이거에 대해서 저희가 첫 번째로 얘기를 해 보고, 네. 이제 두 번째로는 이제 지금은 사실 본격적인 캠페인이 이루어지고 있는 건 아니잖아요. 아직 네. 그렇죠, 보통 이제 그렇죠. 전당대회가 끝나고 캠페인이 맞아. 이루어지고 있긴 한데, 최근에 마지막 이제 뉴욕 타임즈의 여론조사가 또 나왔어요. 이 여론조사가 6 개의 이제 경합주의 음. 유권자들을 대상으로 한 건데, 음. 이제 그 여론조사 결과에 대해서 저희가 좀 더 이제 분석을 해 보고, 네. 실제로 이제 트럼프가 계속해서 지난 11월 여론조사 때와 크게 바뀐 게 없이 음. 트럼프가 바이든을 이제 앞서고 있는 것으로, 음. 뭐 오차 범위 안에 있는 게 많긴 하지만 음. 그 얘기를 이제, 그래서 그 뉴욕 타임즈 여론조사 얘기를 좀 해 보고요. 네.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오늘 지금부터 앞으로 쭉 여름 동안에 음. 어떤 주요 이제 이벤트가 있는지, 그래서 음. 뭐 대통령 후보들 간의 토론, 그다음에 맞습니다. 민주당 전당대회, 공화당 전당대회 같은 굵직굵직한 이제 이벤트들이 음. 여름에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그 일정에 대해서 얘기를 네. 해 보면 좋을 것 네. 같습니다. 자, 그럼 본격적으로 오늘 이야기를 시작을 해 볼게요. 그래서 먼저 첫 번째 교수님이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미국 전역에 이제 대학 캠퍼스를 달궜던 이제 가자 전쟁 반대 시위, 이게 반전 시위라고 불러야 할지 아니면은 좀 더 사실상 이제 친 팔레스타인 시위, 팔레스타인의 연대를 보내고 이스라엘의 그 군사 작전을 규탄하는 그런 시위라고 뭐 불러도 무방한데, 뭐 어떻게 불러야 할지도 사실 쉽지 않은데, 아무튼 이 반전 시위라고 일단 그렇게 칭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반전 시위부터 좀 살펴볼게요. 제가 먼저 간략한 일지를 좀 정리를 해보면은, 이것도 이제 제가 프린스턴에서 온 편지에 좀 자세히 많이 써놓긴 했거든요. 그래서 그걸 참고해 주셔도 좋은데, 일단 4월 전에 그 지난해 12월이었죠. 그때 의회에서 하원 그 교육위원회에서 하버드, MIT, 그다음에 유펜, 유니버시티 오브 펜실베니아 이 세 군데 총장을 불러서 대학 캠퍼스 안에 있는 그 반유대주의 이거에 관해서 대학들이 반유대주의가 이렇게 만연하고 이제 팽배해 있는데 이거를 똑바로 규제하지 못한다. 똑바로 이제 징계하고 이걸 막지 못하고 있는 거 아니냐라는 청문회를 열었어요. 여기서 이 청문회가 그때도 뉴스가 많이 됐지만, 그거를 한마디로 요약을 하면은 하버드 이 총장 3명이 이 의원들이 원하는 답을 뭐 전혀 하지 못하고, 실제로 뭐 좀 말 그대로 좀 시쳇말로 많이 스텝이 엄청 꼬였죠. 그래 가지고 엄청난 비판을 받고, 그 끝에 순전히 이 청문회의 여파 때문은 아니지만 그 유펜 총장과 그다음에 하버드 대학의 그 클라우딘 게이 총장 두 명은 이제 사퇴 압박을 이기지 못하고 총장 자리에서 내려오는 일까지 있었습니다. 자, 이런 일이 있었는데 이때 이 세 학교뿐만 아니라 다른 학교들도 이제 의회에서 불렀었거든요. 총장님들 좀 나와서 증인으로 출석해서 이거 어떻게 되는지 좀 얘기를 해 주십시오 했는데, 이때 컬럼비아 대학교도 사실 그 반전 시위가 엄청 그 많이 일어나고 있었거든요. 그 10월 7일 하마스가 이제 테러를 일으키고 이스라엘이 반격을 시작한 뒤로 당장 이제 전쟁을 멈춰라. 가자 지구의 이제 인도주의 위기가 너무 심각하다 하면서 시위가 많았는데, 컬럼비아 총장도 이때 불렀었어요. 근데 이때 네만 샤픽이 그 총장 이름인데, 이 총장이 사전에 약속돼 있던 다른 그 국제 컨퍼런스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때는 청문회에 가지 못했다가 의원들이 다시 부르죠. 이제 언제까지 그렇게 안 나오실 수는 없으니까 한번 다시 나오세요." 해서 그 청문회가 4월 17일에 잡혔고 4월 17일에 열렸습니다. 근데 이 청문회 영상도 제가 프린스턴에서 온 편지에도 그 올려 놨고 그 내용도 썼는데, 이제 샤픽 총장은 먼저 앞에 그 하버드, MIT, 유펜 총장이 진짜 겪은 고초를 눈으로 똑똑히 본 거예요. 그래서 준비를 확실히 해 갑니다. 그래서 조금 뭐라 그럴까, 이제 의원들이 원하는 답을 정말 제깍제깍 맞습니다. 의원님 맞습니다. 맞습니다. 이 반유대주의가 너무 심각하고 이거를 철저히 응징하기 위해서, 징계하기 위해서 대학 당국은 할 수 있는 일을 다 했습니다. 뭐 이런 식으로 굉장히 저자세로 그 청문회에 임했어요. 그래서 청문회 끝날 때는 막 공화당 의원들이 막 박수를 쳤어요. "어우 당신 잘했네. 컬럼비아 잘하네." 막 이러면서 "하버드보다 훨씬 낫네." 막 이런 상황이 있었는데, 그때 이제 컬럼비아 대학교 이제 대학교에도 그 학생들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 특히 이제 그 팔레스타인을 지지하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던 학생들이 청문회를 보고 이제
이게 뭐냐. 이게 마치 너무한 거 아니냐. 학교 안에 분명히 우리처럼 어 지금 이스라엘의 군사 작전이 잘못됐다고 생각하는 학생들도 많은데 마치 우리를 팔아 넘기는 듯한 이런 그 발언을 청문회에 가서 의회에서 하면 어떡하냐 하면서 그날 이제 여기에 그 항의하는 의미에서 정확히는 이제 그날 새벽부터 이제 농성장 텐트를 치고 하긴 했는데 그때부터 이제 농성에 돌입합니다. 농성에 돌입하고 우리는 이제 친팔레스타인 시위대다라고 해서 캠퍼스 안에서 학생들이 주축이 된 그 시위가 이제 시작이 되는데 이후에 컬럼비아 대학교가 뭐 어떤 이 시위대와의 대화나 뭐 이런 걸 통하기보다 굉장히 전격적으로 NYPD에 뉴욕시 경찰에 개입을 요구해서 경찰이 캠퍼스 안에 들어와서 그 농성장을 텐트를 강제로 철거하고 그 과정에서 이제 좀 무력 진압도 있었고 그다음에 되게 강경하게 시위대를 진압하는 사건이 일어나요. 그러고 나서 본격적으로 이제 그 시위가 미국 전역의 그 대학 캠퍼스로 진짜 들불같이 이제 번져 나가서 UC 버클리나 그다음에 그 텍사스 주립대학 그 오스틴 캠퍼스 뭐 이런 데서 영상들도 이제 많이 보셨을 거예요. 그래서 수천 명, 2천 명, 3천 명 가까운 학생과 뭐 시위대가 체포가 됐고 그런 상황에서 그런 상황이 지금도 이제 뭐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게 뭐 어떤 뭐 해결이 된 건 아직 없고 학칙을 이제 어긴 학생들에 대해서 뭐 학교 측은 대부분 학교들이 징계를 내릴 거고 "이 징계는 절대 철회하지 않을 거다."라고 하는 상태고 학생들도 계속해서 이거는 뭐 좀 잘못됐다고 어떤 서로 좀 그렇게 대치하는 상황에서 지금 아까 교수님 말씀해 주셨지만 지금 미국 대학이 이제 다 방학이거든요. 곧 졸업식을 이미 한 학교도 있고 곧 다음 주 5월 안엔 대부분 다 졸업식과 이제 졸업식이 열리고 방학에 돌입하는데 방학에 들어가면 아무래도 이 학내에서 어떤 벌이는 시위는 좀 동력을 잃게 될 거잖아요. 그래서 지금 이 상황이 이제 어떻게 해결될지 어떻게 보면 다소 좀 뭐 답답하다면 답답한 그런 상태입니다. 뭐 일지는 일단 이 정도인데 여기서 제가 볼 때 짚어보면 좋을 것 같은 게 시위대가 이제 요구했던 거 왜 시위대와 특히 그 학교 측에 어떤 이 접점이 좀 마련이 되지 않았을까. 그래서 시위대의 요구가 뭐 얼마나 좀 현실성이 있었나 그다음에 이 전략이 어땠는가에 대해서 저희가 간략하게 좀 짚어보면 좋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교수님이 아까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그 지금 대학생들 이 지금 젊은 세대들은 미국의 젊은 세대들은 왜 이렇게 그 이스라엘과 아랍 그 팔레스타인 이 관계를 바라보는 관점이 다를까? 뭐 그 이야기도 같이 한번 해 보면 좋을 것 같아요. 음. 네. 저희가 이제 그래서 시위에 참여한 학생들을 프로 팔레스타인인 그 뭐 시위대라고도 부르긴 하는데 네. 이 학생들이 원하는 게 뭐 학교마다 쪼금씩 다르긴 음 하지만 음. 크게 보면은 첫 번째 이제 본인이 속한 학교가 "휴전 협정해라." 이런 성명서를 내기를 원해요. "지금 당장 이스라엘은 공격을 멈추고 이 휴전 협정 협상에 뭐 참여해라." 음. 근데 이거를 이제 뭐 최근에 버클리 같은 경우는 "고려를 해 네. 보겠다."라고 얘기를 했고 네. 근데 이게 굉장히 어려운 게 사실 뭐 팔레스타인 가자에서 일어나는 정말 끔찍한 뭐 이런 일들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안타까움을 표현하고 있긴 하지만 네. 이제 10월 7일 하마스가 어쨌든 이번 이제 사태를 직접적인 이제 음. 원인을 음. 제공을 했기 때문에 음음음. 이런 하마스에 대한 어떤 처벌이라든지 응징을 하지 않은 상태에서 휴전 협정을 하는 거는 네. 오히려 뭐 그 하마스에 굉장히 좀 우호적인 게 될 음음. 수 있다라는 게 음. 있고 그다음에 사실 대학 총장이 혼자서 이걸 결정할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맞습니다. 시위에 참여하는 학생들이 많지만 또 동시에 학 내에서 이 시위대에 반대하거나 맞습니다. 오히려 이제 이스라엘을 지지하는 음. 학생들이나 뭐 교직원도 굉장히 많기 때문에 맞습니다, 이제 맞습니다. 학교가 어떤 통일된 입장을 내는 게 굉장히 어려워요. 네 네. 그래서 이 요구가 뭐 쉽게 지진 않고 있고 음. 두 번째는 이제 시위대의 요구. 그렇죠. 이제 두 번째는 팔레스타인 학자들이나 음. 학생들 그래서 음. 이번 전쟁 때문에 학업이 중단됐거나 전혀 연구를 할 수 없는 그런 사람들을 이제 본인들이 속한 학교로 이제 데리고 와서 뭐 장학금이나 이런 거를 주고 계속 공부를 할 수 있도록 "그런 음. 걸 해라." 근데 지난번에 뭐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했을 때 음. 우크라이나 출신 뭐 학자들이라든지 학생들을 음. 많은 학교에서 "우리가 받아들이겠다."라고 했거든요, 한 적이 있기 네. 때문에. 그런 네. 비슷한 요구를 이제 하고 있고 아 그다음에 그것도 동시에 있었구나. 네 세 번째로는 또 음. 그렇게 하는 동시에 "이스라엘 학자들에 대한 보이콧을 해라."
이런 요구도 하고 있어요. 근데 사실 네. 이거는 학교 측에서 굉장히 받아들이기 어려운 게 그렇죠. 미국의 대학은 어쨌든 이제 그 표현의 자유 그다음에 다양한 생각들이 이제 공존하고 경쟁하는 거를 굉장히 중요한 가치로 여기기 네 때문에 네 네. 학교가 나서서 네. 공식적으로 어. 뭐 이스라엘이 지금 가자의 뭐 민간인들을 이제 뭐 이렇게 공격하고 있기 음 때문에 음. 우리가 "너가 이스라엘 사람이기 때문에 음. 우리가 뭐 보이콧을 한다." 그렇죠. 뭐 "원래 프린스턴에 오기로 했었는데 못 오게 한다." 이런 거는 상 있을 수 없는 그러니까 일이거든요. 게다가 특히 국적을 특정해서 그러니까 막 이스라엘 사람 만약에 그 뭐 유대인이나 이스라엘 국적의 사람이 "가자 지구의 사람들을 뭐 다 죽여 버려야 된다." 뭐 이런 말을 했다면은 그거는 아무리 뭐 그거는 이제 표현의 자유에 앞서 혐오 발언이고 처벌받아 음. 마땅한 징계받아 마땅한 뭐 말과 주장을 한 거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는 어떤 뭐 이 징계 절차를 밟을 수 있어도 그냥 이스라엘 사람이라는 이유로 또는 유대인이라는 이유로 어떤 명시적인 불이익을 주자는 요구는 사실 받아들이기 학교 측이 아니라 뭐 누구라도 좀 받아들이기 어려운 그런 상황이 아닐까. 네. 그리고 뭐 사실 이스라엘 안에서도 음. 지금 네탄야후 정부가 하는 이런 뭐 정책들이나 행동들을 아주 비판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죠. 많고 그쵸. 그 비판의 선봉에 서 있는 사람들이 사실 학자들이거든요. 그래서 이스라엘 학자들 같은 경우는 오히려 오케이, 오케이, 네탄야후에 오케이. 굉장히 비판적인 입장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인데 이 대체로 사람들을 뭐 보이콧을 한다는 거는 이제 어. 학교 입장에서는 좀 받아들이기 어려운 요구이고 음 그다음에 음. 가장 네 번째로 가장 흔하게 학생들이 이제 음. 요구하는 게 이제 다이베스트라고 맞습니다. 하는데 이제 미국에는 학교들이 엔다우먼트 그러니까 기금. 기금이 있잖아요. 그래서 프린스턴 같은 경우도 저희 기금이 얼마인지 찾아봤더니 엄청 많죠. 34 빌리언 달러? 음. 그럼 한 되게 많은 돈인 것 같아요. 그래서 340억 달러니까 네. 이 340억 달러를 이제 기금이 뭐 예를 들어서 졸업생이 내기도 했고 어떤 다른 사람들이 프린스턴에 기부한 돈인데 340억 달러요? 네 엄청 400조 많죠. 원? 네네. 정말 많죠. 그래서 프린스턴이 미국에서 아마 학생 1 인당 기금으로 하면 제일 많을 거예요. 그러니까 전체 기금 금액은 하버드 대학이 제일 많은 걸로 알고 있는데 네. 하버드가 프린 프린스턴보다 학생 학생 수가 수가 훨씬 훨씬 많기 많으니까. 때문에 아마 1 인당 뭐 기금으로 하면 가장 많고 근데 기금을 그냥 받아서 가만히 두고 있는 게 아니라 기금 운용을 하잖아요. 어우. 그래서 이 돈을 뭐 여러 군데 이제 엄청 투자를 중요하겠다. 해서 이제 네네네. 그래서 이익을 내고 그걸로 학생들 뭐 장학금도 주고 음. 교수들 연구비도 주고 하는 건데 건물도 짓고. 네네. 그렇죠. 근데 이 기금을 투자한 이제 회사 중에서 예를 들어서 이스라엘 뭐 군사 음 기업이 있다. 근데 그러면 사실 이 학교들이 기금을 이스라엘 군사 기업에 투자하는 거는 이스라엘 정부를 도와주는 거나 음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그런 투자를 회수해라." 이게 철회해라. 네 "철회해라." 이게 divest 하라는 건데 맞습니다. 사실 과거에 미국 대학들이 어떤 정치적인 이유로 투자했던 거를 이렇게 철회한 적이 있어요. 그 음. 1980년대 이제 음. 남아공에서 이제 인종 차별 정책인 아파르테이트 이런 것들이 실행이 되자 네. 미국 대학들이 남아공 기업이라든지 음. 이런 데 투자했던 거를 뺀 그런 음. 이제 경험이 있긴 한데 이게 사실 이 말처럼 다이베스트 하는 게 쉽진 않거든요. 왜냐하면 네네네네. 이제 프린스턴 같은 경우도 이제 대학 기금들이 운용이 되는 걸 보면 음음. 학교가 특정 기업을 딱 찍어서 그런 투자를 경우는 하는 경우는 그렇게 흔하지 않고요. 네네. 보통은 이제 인덱스 맞아, 펀드라든지 맞아. 그러니까 다양한 상품이 들어있는 어떤 포트폴리오가 포트폴리오를 투자를 하는데 그것도 뭐 프린스턴이 직접 하는 경우도 있지만 맞아. 대부분은 이제 우리가 애셋 매니지먼트 음. 회사들이라고 하죠. 뭐 자금 운용 회사. 블랙락이라든지 뱅가드 음. 이런 자금 운용사들이 학교 연기금을 운영해 주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음. 이게 학교가 어떤 특정 기업을 콕 찍어서 그거를 이제 다이베스트 하기는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다. 네네네. 그래서 학교가 맞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스라엘 예를 들어 군사 기업에 대한 거에 대해서 우리도 학생들과 뭐 생각이 뭐 비슷하다 동의하더라도 이게 쉽게 다이베스트를 할 수 있는 건 아니고 음. 대학이 절차가 있잖아요. 음. 그래서 보통은 이런 다이베스트를 할 때도 그 절차가 있습니다. 그래서 음. 만약에 어떤 특정 기업이나 포트폴리오에서 "대학 연계금을 빼야 된다."라고 어떤 사람이 이제 주장을 리퀘스트 하면 어어. 이제 요구를 하면 요구를 하면은 학교에 그 커미티가 있거든요. 네. 그래서 그 커미티가 이 요구를 리뷰를 합니다. 음. 리뷰를 해서 정당한 경우에 그다음에 투표를 하거든요. 음. 그럼 그 투표에서 이제 다수가 혹은 뭐 만장일치가 '아 그래 이거는 정당한 음. 요구다.'라고 하면은 이제 철회를 할 수 있지만 음. 이제 지금 뭐 어떤 예를 들어서 브라운 대학 같은 경우는 우리가
실제로 리뷰를 하겠다. 맞아, 그리고 맞아. 투표에 붙이겠다라고 이제 약속까지 한 상태고요. 근데 네네. 대부분 대학에서는 프린스턴 같은 경우에는 뭐 절차를 밟겠다 요구가 들어오면 네. 다른 다이베스트 요구와 마찬가지로 똑같은 네. 절차를 뭐 밟겠다라고까지 얘기를 해 놓은 상태죠. 매뉴얼이 있으니까 매뉴얼대로 따르겠다. 근데 이게 말씀하신 대로 상당히 쉽지 않지 않을까 뭐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학생들이 요구하는 게 이 포트폴리오 자체를 뭐 먼저 공개를 해라. disclose and divest. 그래 가지고 이 포트폴리오를 어디에 투자하고 있는지 공개를 해라. 뭐 공개가 잘 되지 않는 경우도 많으니까. 근데 대학이 어. 하고 싶어도 할 수 없는 경우가 어. 있어요. 왜냐면 또 프린스턴 같은 게 예를 들어서 블랙락에 이제 뭐 맡겨서 음. 이제 투자를 하고 있는데 블랙락 입장에서는 사기업이고 음. 자기들이 어떤 기업에 투자하는지는 사실 엄청 중요한 정보죠. 기밀이잖아요. 기밀이니까. 그러니까 비즈니스 자기 사업의 그 음. 기밀이기 때문에 음. 그거를 이제 공개할 의무가 없는 거죠. 그래서 아예 그 계약을 맺을 때 아마 그걸 이제 공개하지 않는다는 뭐 어떤 그런 조항이 있을 수도 있고, 그다음에 또 여기서 제가 생각하는 거는 이스라엘 뭐 군수 기업 만약에 너무 뭐 명확하게 지금 가자지구 전쟁에서 쓰이는 어떤 무기를 생산하는 기업 하나에다가 뭐 프린스턴이 기금의 몇 퍼센트를 투자하고 있다, 뭐 이런 경우에는 좀 이게 명확하겠지만, 말씀해 주신 대로 이게 굉장히 간접적으로 투자되는 것도 있고, 그다음에 또 군수 기업, 이 전쟁에서 이득을 보는 기업을 어떻게 규정하느냐도 사실, 어렵습니다. 네, 네. 뭐 사실 뭐 굉장히 어렵잖아요. 이걸 정의하기가 쉽지 않아서 이게. 그리고 또 이 음. 군수 기업이 음. 이스라엘 군수 기업이 뭐 이스라엘 정부에도 무기를 대고 있지만 예를 들어서 우크라이나 정부에도 어 그럴 무기를 수도 대고 있겠다. 있다. 그럴 수도 있겠다. 그러면은 인제 어떻게 해야 하는가? 어 예를 들어서 뭐 그러게요. 학생들이 우크라이나를 미국이 지원하는 거는 굉장히 지지를 하면서 음. 이제 미국 정부가 이스라엘 정부를 지지하는 거는 반대한다. 그럴 수 있잖아요. 있죠, 근데 있죠, 그런 충분히. 상황에서 그러면 어떤 기준을 적용을 해야 되는가가 굉장히 명확하지 않기 때문에 네, 네. 이게 다이베스트 이 요구는 네. 이제 많은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그렇게 쉬운 문제가 음. 아니다라고 제 생각에는 그렇게 네. 보여지고 그래서 저는 이걸 보면서 이 기금에서 기금 운용하는 뭐 포트폴리오를 공개하고 거기서 이제 "투자를 철회해라."라고 요구하는 게 굉장히 미국적이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막 저희가 학교 다닐 때 20년 전에도 뭐 이라크 전쟁, 이라크 파병, 뭐 반전 시위 뭐 이런 거를 저희도 대학교 때 한국에서 하고 했었는데, 그때는 뭐 그런 거는, 한국은 사실 뭐 그런 기금이라는 게 있지도 않고. 교육부에서 돈이 많이 들어오죠. 그렇죠. 그렇기도 하지만 와 이게 이런 요구가 또 있을 수 있구나. 그래서 처음에 기사를 보고는 '와 이게 진짜 어떤 대학들의 전곡을 찌르는 굉장히 전략적으로 효과적인 요구가 될 수 있을까?' 싶었는데, 기사를 보다 보면은 갈수록 '현실성이 이게 과연 좀 있나? 그 현실성이 있는 전략인가?' 좀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하고요. 아무튼 그렇습니다. 그렇다면은 이 시위대의 요구, 학생들의 요구는 일단 이렇고, 그거를 하지만 대학들이 뭐 받아들일 수 없는 사정도 있고, 받아들이지 않겠다고 아예 선을 그으면서 더 이제 충돌이 격화된 점도 있고 뭐 그렇긴 한데, 그거는 이제 앞으로 어떻게 될지 지켜보도록 하고, 애초에 지금 대학생들, 미국의 지금 대학생들이니까 뭐 소위 G세대라고 하죠. 젠지들이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또는 이스라엘과 아랍 국가들 사이에 분쟁, 어떤 충돌이 있을 때 이거를 바라보는 시각 자체가 미국의 기성세대와 왜 이렇게 다른가? 음. 얼마나 일단 다른가? 그다음에 왜 이렇게 다른가를 한번 짚어보면 좋을 것 같아요. 미국에서 민주당과 공화당이 굉장히 뭐 정책이나 이런 데서 많은 차이가 있잖아요. 어. 근데 한 이슈 그러니까 정말 민주당과 공화당 할 것 없이 똘똘 뭉치던 이슈가 뭐냐면 이스라엘에 대한 미국의 지원. 몇 안 되는 네. 이거는 이슈죠. 미국 뭐 공화당, 민주당 할 것 없이 뭐 많은 사람들이 이스라엘을 지속적으로 미국에 네. 지원을 해야 되고 네네. 이스라엘은 뭐 미국에 가장 가까운 우방국이고 네. 이런 인식이 굉장히 오랫동안 있었고 특히 이제 나이가 많은 세대 같은 경우는 이스라엘을 이제 희생 국가 맞습니다. 뭔가 맞습니다. 그다음에 뭐 홀로코스트라든지 음. 유대인들이 굉장히 많은 역사적으로 그런 희생을 겪었기 때문에 이스라엘을 보는 시각이 약간 피해자 음. 라는 그런 인식이 굉장히 있었어요. 음음음. 그런데 이제 이 젊은 이제 G세대 같은 경우는 95년 이후에 태어난 이 젊은 세대에서는 뉴스에서 보는 것들이 이스라엘이 피해자라기보다는 오히려 훨씬 더 뭐 강력하고 네. 많은 무기를 가지고 있고 팔레스타인과 이제 이 뭐 갈등에서 오히려 이제 가해자처럼 음. 보이는 그런 뉴스들을 굉장히 많이 접하다 보니까 '왜 미국이 뭐 아무 조건 없이 이스라엘을 지지를 해야 하지?' 이거에 대해서 굉장히 이제 의문을 갖기 시작을 한 그렇죠. 거죠. 그렇죠. 그래서 그렇죠. 이게 여론조사만 봐도 이게 음.
차이가 이게 확연히 드러나는데요. 네 네. 이제 최근에 퓨 리서치 음 음 센터에서 음. 2024년 2 월에 이제 네. 여론조사를 했어요. 예. 그래서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에 대해서 뭐 어느 쪽에 더 심정적으로 지지를 보내냐, 공감하느냐. 공감하느냐 네. 이거를 물어봤는데 미국의 이제 음. 성인들을 놓고 봤을 때는 전반적으로는 이스라엘에 대해서 더 공감하는 사람이 많긴 해요. 여전히. 네, 그래서 예를 들어서 뭐 31%가 이스라엘에 더 공감한다. 음. 16%가 팔레스타인에 더 공감을 한다. 음. 그다음에 26%는 뭐 둘 다 뭐 나는 공감한다. 중립. 네, 중립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이게 세대별로 나이에 따라서 차이가 굉장히 큰 거예요. 네 예를 네. 들어서 65세 이상 미국의 이제 미국 시민들 중에서는 47%가 이스라엘에 더 공감을 하고 아. 팔레스타인은 9% 밖에 안 되거든요. 네. 베이비 붐 세대. 그렇죠. 음. 근데 이게 18 세에서 29 음. 세로 내려오면 이스라엘에 공감을 한다는 사람은 14%, 어머. 팔레스타인에 더 공감한다는 게 33%. 어. 그러니까 완전 이게 이제 바뀌는 거죠. 네네네네. 그래서 이게 뭐 민주당, 공화당 지지자로 나눠 보면은 음. 공화당 지지자들 중에서 요 뭐 이스라엘에 더 공감한다는 사람이 많긴 하지만 음. 공화당 지지자들 중에서도 젊은 세대로 갈수록 팔레스타인에 더 한다는 비중이 쪼끔 더 늘고 이 그렇구나. 민주당 안에서는 이 패턴이 훨씬 더 크게 특히 네. 민주당 지지자들 중에서는 네. 이제 18 세에서 29 세를 보면 어. 팔레스타인을 지지한다는 사람이 47%,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이스라엘에 공감한다는 사람이 7% 밖에 안 되는 거예요. 음. 그래서 이게 정말 세대에 따라서 이스라엘을 바라보는 시각이 굉장히 바뀌었고 지금 현재 미국 대학에서 시위를 이끌고 있는 학생들 세대, 그러니까요. 학생들 세대에서는 오히려 팔레스타인에 지지를 보내는 사람들이 훨씬 더 많은 거죠. 그래서 사실 뭐 미국 정치에서 이스라엘을 뭐 규탄한다거나 음. 이런 것들은 되게 금기시 돼 왔었는데 완전. 이런 세대가 바뀌고 또 이제 정치인들, 젊은 정치인들 중에서 이제 특히 민주당 내에서 훨씬 더 이제 진보 성향의 정치인들 같은 경우는 그리고 무슬림 출신의 정치인들이 이제 국회 의회로 들어오면서 네네. 이스라엘을 규탄하는 이런 것들이 쪼끔씩 이제 목소리가 들리기 시작을 하고 있는 음음. 거죠. 자 그러면 캠퍼스 반전 시위 이야기는 그렇죠. 이 얘기를 해 봐야죠. 그래서 캠퍼스 반전 시위가 올해 대선 선거에는 이제 어떤 영향을 미칠까? 바이든 캠프에서는 트럼프 캠프에서는 이 상황을 어떻게 이제 보고 있을까? 그 얘기를. 네, 뭐 바이든 대통령이나 트럼프 전 대통령 둘 다 뭐 미국이 이스라엘을 지속적으로 지지를 한다는 데는 뭐 큰 차이는 없고요. 네. 다만 이번 캠퍼스 이제 반전 시위가 바이든 대통령에게는 훨씬 더 불리한 상황이긴 하죠. 맞습니다. 왜냐하면 트럼프 대통령 같은 경우는 공화당 내에서는 무조건 프로 이스라엘 입장을 견지를 하고 있기 때문에 당 음. 내에서 뭐 이렇게 충돌하는 압박이 있거나 그렇진 않아요. 음. 하지만 지금 시위에 참여하는 학생들이 대부분 이제 대학생들이고 이제 대학생들 같은 젊은 대학생들 같은 경우는 민주당을 지지하는 성향이 굉장히 강한 그룹인데 네. 바이든 대통령은 이제 당 내에서 이제 상반된 이제 압박을 받고 있는 거죠. 그래서 맞습니다. 민주당 내에서 굉장히 이제 진보적인 정치인들이라든지 이 학생들 같은 경우는 더 적극적으로 이스라엘을 압박을 해서 음. 휴전 협정을 끌어내고 이제 뭐 "네탄야후를 더 압박을 해라." 음. 이런 이제 압박을 하고 있고 반대로 이제 민주당 안에서도 사실 이거는 명확히 하마스가 시작한 전쟁이기 맞습니다. 때문에 맞습니다. 우리가 뭐 그러니까 가자 지구에서의 민간인들의 희생이 너무 안타깝고 그렇긴 하지만 지속해서 어쨌든 "이스라엘을 우리가 지원을 해 줘야 음. 한다."라는 그런 음. 입장을 가진 국회의원들도 많고 맞습니다. 이제 네. 지지자들도 있기 때문에 바이든 대통령은 요 사이에서 굉장히 좀 어려운 상황에 있는 거죠. 네. 굳이 따져 보면은 민주당 안에서도 하마스는 테러 조직인데 그럼 하마스를 이렇게 뭐 용인해 줄 것이냐. "절대 안 된다. 이스라엘을 더 적극적으로 지원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의원이 더 많을 거고 유권자로 따져 봐도 그런 사람이 더 많지 않을까? 민주당 그렇죠. 지지자 중에도 음. 그런 생각이 사실 들긴 합니다. 네. 근데 뭐 바이든 대통령 입장에서는 이 음. 학생들이 시위에 참여한 학생들이나 시위대를 지지하는 사람들이 트럼프를 찍을 가능성은 없지만 음. 이게 정말 뭐 자기를 찍지 않을 그냥 투표장에 나오지 않거나 네. 제3의 후보를 찍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네. 바이든 맞죠. 대통령 입장에서는 좀 정말 좀 걱정을 해야 되는 상황이고요. 근데 음음. 실제로 이번 여름 동안 뭐 이스라엘이 계속해서 뭐 라파라든지 계속해서 뭐 공격을 하거나 휴전 협정에 아무런 이제 진전이 없을 경우에 네. 학생들이 또 8월 말쯤 되면 다시 다시 이제 돌아와서. 가을 학기가 시작이 되잖아요. 그래서 이게 만약에 시위가 계속된다라고 하면은 이제 가을에 있는 선거에서는 굉장히 좀 불리한 상황이긴 그러게요. 할 것 같아요. 네.
자, 그럼 두 번째 이야기로 저희가 앞서 그 말씀드렸던 것처럼 지난주에 발표되었던 그 뉴욕 타임즈가 시에나 대학과 함께 그 진행한 그 여론조사 결과 대선 대선을 앞두고 6개 경합주, 저희가 6개 경합주는 아메리카노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위스콘신, 펜실베니아, 애리조나, 미시건, 조지아 그리고 네바다 이 6개 주에서 어느 후보를 지지하는지 지금 그 대선 구도가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조사한 그 결과에 관한 이야기를 해 보겠습니다. 네. 이제 뭐 미국 정치 이제 아메리카노 들어오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전체 득표율이 전혀 중요하지 않잖아요. 전혀 중요하지 만약에 않죠. 전체 득표율이 대통령을 결정했다라면 사실 바이든이 100% 되는 네. 거죠. 네. 그래서 근데 하지만 이제 경합주, 선거인단 제도 때문에 경합주가 중요해서 그래서 이제 경합주의 여론조사 결과를 저희가 굉장히 이제 유심히 살펴보는데요. 네. 뉴욕 타임즈가 이 6개 경합주를 마지막으로 이제 여론조사했던 게 지난 11월 월이거든요. 그래서 음음음. 6 개월 만에 이제 다시 여론조사를 했는데 이제 4월 28 일에서 5월 9일 사이에 이제 4천 명 정도의 음. 이제 유권자들 6개 경합주에 사는 유권자들을 여론조사를 했고요. 네. 근데 이제 사실 지난 11월 월부터 이 뭐 5월 초까지 정말 많은 사건들이 있었잖아요. 완전 그렇죠. 예를 네. 들어서 이제 트럼프 전 대통령의 재판이 시작이 됐고 그다음에 조금 전에 저희가 말씀드린 프로 팔레스타인 음. 시위가 이제 대학 캠퍼스를 휩쓸었고 음. 그다음에 경제적으로는 이제 주식 시장 같은 경우는 많이 뭐 올랐더라고요. 지표가 뭐 25% 정도 네 상승했다고 네네. 이제 그렇고 그다음에 뭐 바이든 캠페인에서 TV 광고나 이제 소셜 미디어 광고에 엄청나게 많은 돈을 썼어요. 어. 네 그래서 이런 큰 변화가 있었으니까 어떤 지지율에 어떤 뭐 변화가 있을까를 음. 봤는데 이제 한 단어로 요약을 해 드리자면 '전혀 변화가 없다.' 바이든 캠프에서는 그러니까 좀 한마디로 실망스러운 결과. 그렇죠. 어. 네. 그래서 왜냐하면 지난 여론조사에서 어쨌든 뭐 오차범위 안에 있긴 했지만 음. 바이든 대통령이 트럼프 대통령을 뒤쫓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번 맞아. 여론조사도 보면은 뭐 제일 바이든에게 좋은 소식은 위스콘신. 위스콘신에서는 바이든 대통령이 뭐 47, 트럼프가 45 근데 뭐 음. 오차범위 안에 있긴 하죠. 근데 음. 모든 이 위스콘신을 제외하고 5개 경합주에서는 바이든 대통령이 다 트럼프 대통령에 이제 쥐고 있습니다. 네. 심지어 네바다나 조지아 같은 경우는 이미 오차 범위를 벗어나서 음. 거의 뭐 10% 이상 지지율에서 차이가 나는 걸로 나오긴 하는데 네네. 물론 지금 이제 선거까지 그래도 아직 몇 달 남았잖아요. 그렇죠. 반년 남았죠. 그래서 반년 이게 가까이. 얼마나 정확한 여론조사인지는 음 모르겠지만 음음음. 그래도 한 가지 확실한 건 모든 이제 이런 여론조사에서 대부분 트럼프 대통령이 더 앞서 있고 네. 계속해서 이제 바이든 대통령이 전혀 격차를 좁히지 못하고 있다. 음.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여기서 그 약간 급 질문인데 궁금한 게 오차 범위라는 게 오차 범위 밖에 있다, 오차 범위 아직 안에 있다. 이거를 어떻게 이해를 하면 좋을까요? 오차 범위 밖에 있다는 거는 진짜 '이제 가망이 없어.' 바이든 입장에서는 그렇게 봐야 되나요? 이제 오차범위라는 게 네. 이제 보통은 저희가 정말 누가 이길지를 알고 싶으면 11월 5일 날 투표를 할 정말 모든 사람을 이제 저희가 여론조사를 해 맞아. 보면 예 좋은데 예. 여론조사라는 게 너무너무 비싸거든요. 그렇죠. 사실 여기서 뉴욕 타임스 제가 봤더니 6개 주에서 4,097 명의 이제 이미 유권자로 등록된 어. 사람들을 여론조사를 했더라고요. 근데 이 4,097 명의 여론조사 결과를 얻기 위해서 50만 번 전화를 했더라고요. 오? 그래서 에? 41만 명에게 이제 50만 번 그러니까 총 전화한 거는 50만 번이고 컨택을 한 유권자는 41만 명. 그러니까 그 보통은 여론조사 응답률이 1% 거든요. 그러니까 딱 이렇게 나오는 거죠. 40 저는 왜냐면은 4천 명 가까이 응답했다고 그래서 '생각보다 좀 적은데 좀 더 많이 해야지.' 그런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 그러니까 이 말 그대로 전화를 건 거는 네. 시도를 한 거는 그거의 100 배, 40만 명 넘게 50만 번 전화를 걸었고 그렇게 해서 그래서 그래서 이제 이 응답을 해서 이제 제대로 된 결과를 이제 응답을 해준 사람이 이제 그렇구나. 4,097 명이라는 거죠. 근데 오차 범위 밖에 있는 거는 어떤 그래서 의미죠? 어떤 의미냐면 네. 그래서 이게 사실 모든 유권자를 할 수가 없잖아요, 경합주에 있는. 없죠, 그래서 이게 없죠. 샘플링이라고 하는데 어. 그래서 이제 그러면 4,097 명의 유권자가 정말로
전체 유권자를 대변하는가. 음. 불확실성이 있을 수 있잖아요. 음. 그래서 뭐 많은 이제 테크닉을 쓰긴 해요. 그래서 음. 뭐 실제로 투표할 사람들과 가장 비슷한 음. 이제 샘플을 꾸린다든지 이런 게 있지만 네. 여전히 불확실성이 있는 거죠. 그래서 그 불확실성을 저희가 오차라고 네, 하는데 그걸 통계 기법으로 네. 이렇게 나오는 그래서 뭐 거구나. 말씀하신 대로 정말 많은 사람을 숫자가 많아지면 오차 범위가 여론조사를 하는 사람이 많아지면 오차 범위가 점점점 줄어들긴 하죠. 네. 알겠습니다. 그래서 보통은 아. 이 정도를 하면 뭐 플러스 마이너스 예를 들어서 뭐 2% 네. 그러면 예를 들어서 이제 위스콘신 같은 경우는 바이든 대통령이 47 트럼프가 45 잖아요. 그럼 네. 오차 범위 플러스 마이너스 2 라는 거는 우리가 다시 이 사람들을 다시 이 위스콘신에 가서 어. 이제 여론조사를 했을 때 음. 바이든 대통령이 의 지지율을 45 에서 뭐 49%가 오케이. 나오는 경우가 있고 오케이. 트럼프 같은 경우는 43 에서 47 아. 그죠? 그러면 트럼프가 47일 수도 있고 바이든이 45일 수도 예. 있으니까 오차 범위 이걸 안에 있다. 그렇죠. 오차 범위 안에 있다라고 말을 하는데 어. 네바다 같은 경우는 바이든이 38 네. 그다음에 트럼프가 50 이니까 네. 오차 범위가 뭐 플러스 마이너스 2 라고 하면 트럼프 같은 경우는 뭐 48 에서 52 그다음에 바이든 같은 경우는 36 에서 40 그래서 바이든의 최고 잘 나오는 숫자랑 트럼프의 아주 제일 안 최저. 나오는 숫자가 그래도 겹치지 않는다라는 거죠. 예. 그래도 여전히 트럼프가 앞서 있기 때문에 음. 이거는 오차 범위 밖에서 음. 트럼프가 앞서 있다라는 거는 이걸 또 여러 번 이렇게 여론조사를 하더라도 트럼프가 이제 바이든보다 앞설 확률이 그렇습니다. 훨씬 높다라는 거죠. 알겠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오늘 지금 이 순간 저 여론조사를 오늘 투표를 한다면은 예를 들어 네바다 조지아에서는 이변이 없는 한 트럼프가 이길 가능성이 매우 높다라고 봐도 되는 거네요. 네. 경합주라고 우리가 부르는 곳에서도. 그래서 실제로 뭐 음. 이 여론조사에서 뭐 2020년 선거에서 누구 뽑으셨습니까? 이런 네네. 거 하잖아요. 그런 다음에 2024 년에는 누구 뽑으실 겁니까? 하면 2020 년에 트럼프를 뽑았던 유권자의 95%가 트럼프를 다시 뽑겠다고 했고 네, 네. 바이든을 2020 년에 뽑았던 유권자들 중에서는 87%만 아, 바이든을 뽑겠다고 한 거예요. 그래서 차이가 좀 있구나. 트럼프 같은 경우는 이제 집토끼들을 거의 계속해서 이제 어. 데리고 간 셈이고 네. 바이든 같은 경우는 지난번에 나를 지지했던 사람들을 좀 잃은 셈인데 음. 누구를 잃었냐를 보면은 음. 이제 젊은 유권자들. 아까 네. 저희가 첫 번째 그렇죠. 얘기했던 18에서 19세 유권자들이 이 많이 돌아섰고 예, 29 그다음에 세. 두 번째는 이제 비백인 그래서 아시안, 히스패닉, 뭐 블랙 라티노. 이 유권자층이 사실 바이든에게는 굉장히 중요한 지지층이었거든요. 그래서 하지만 심지어 이제 흑인 유권자들 중에서도 보통 아. 흑인 유권자들의 90% 이상이 민주당을 찍거든요. 네. 근데 이제 이번에 여론조사를 보면은 20% 이상이 트럼프를 뽑겠다라고 하는 게 있어서 흑인의 트럼프 지지율이 20%가 넘어요? 이번 여론조사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요 나오고 경합주에서? 있는데 와, 그래서 이제 바이든 놀랍다. 대통령이 이 젊은 유권자층과 이제 비백인 유권자층에서 지지율을 회복을 못하면 굉장히 좀 이제 어려울 수 있고 근데 와. 물론 이게 여전히 이 여론조사 결과가 완벽한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실제로 이제 백인이나 나이 든 유권자들에 비해서 젊은 유권자들 특히 이제 비백인 젊은 유권자층이 가장 여론조사하는 사람들이 닫기 어려운 유권자층이라고 해요. 음. 그래서 이 유권자층이 정말로 이제 정말 대표성이 있는 샘플인가 네. 이거에 대해서는 여전히 논의를 하고 있지만 음. 제가 바이든 캠프라면 '아 이게 여론조사가 여전히 잘못됐을 수 있어.'라고 생각하기보다는 어쨌든 굉장히 경각심을 많은 가져야죠. 예. 여론조사에서 똑같은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 음. 유권자층을 잡기 위해서 정말 열심히 좀 노력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아. 왜 가닿기 어렵죠? 여기도 집 전화로 하나? 미국? 다 그러진 이번에 않겠죠? 이 예. 여론조사 그 뉴욕 타임즈 예. 가시면 어떻게 했는지 쭉 나오거든요. 제가 음. 읽어 보니까 95%는 핸드폰을 통해서 이제 그쵸. 여론조사를 했다라고 그쵸. 나오더라고요. 이제는 미국도 이제는 뭐 스마트폰 보급률이 높기 때문에 그랬을 것 같고요. 그 젊은 사람들은 모르는 번호 잘 안 받잖아요. 안 받죠. 그것도 안 받죠. 있고 그다음에 이제 비백인 유권자층에서는 예를 들어서 뭐 영어를 잘하는 사람들도 있지만 언어 장벽이 있을 음. 수도 있고 음. 그래서 이번 여론조사도 영어랑 음. 스페인어로 진행을 했다라고 해요. 네, 네. 근데 네. 뭐 예를 들어서 아시안계 젊은 유권자 중에서는 영어
뭐 편하지 않을 수도 있고 그래서 음. 그냥 전화를 끊는다거나 음. 이럴 수도 있고. 근데 사실 이번 여론조사 하면서 뉴욕타임즈가 음. 대통령 선거만 물어본 게 아니라 음. 이 경합주 중에서 4개 주에서는 사실 중요하죠. 상원의원 선거도 진행이 되고 있거든요. 상원. 네, 네. 그래서 펜실베니아, 위스콘신, 아리조나, 네바다에서 상원의원 선거에 대해서도 누구 뽑을지 물어봤는데 음. 사실 여기에서는 바이든보다 맞아. 민주당 상원의원 맞습니다. 후보들이 훨씬 더 그 결과가 잘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특히 바이든을 이제 버린 음. 이 젊은 유권자 혹은 비백인 유권자들 사이에서도 '나는 트럼프 찍긴 할 건데 음. 상원의원은 민주당 후보 찍을 거야.'라는 어. 사람이 굉장히 많은 거죠. 소위 그걸 교차 투표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 대통령은 공화당을 찍고 뭐 상원, 하원은 뭐 민주당을 찍는 그렇게 얘기한 사람이 많았다. 네. 예를 들어서 음. 네바다주 같은 경우에 아까 바이든 대통령이 트럼프 대통령보다 12%가 낮았잖아요. 음. 근데 여기 네바다주에 지금 민주당 상원의원이 제키 로젠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제키 로젠 같은 경우는 젊은 유권자 그다음에 네바다에 라티노. 히스패닉 라티노 유권자가 많잖아요. 이 사람들 사이에서는 훨씬 바이든 대통령보다 지지율이 높고 심지어 음. 트럼프를 뽑겠다라고 한 유권자의 28%가 "상원의원은 제키 로젠을 뽑을 거야."라고 음. 얘기를 하는 거죠. 음. 그래서 이게 뭘 말을 해 주는 거냐면 이 젊은 유권자들이나 비백인 유권자가 이제 완전히 보수 성향으로 돌아간 게 아니라 음. 여전히 민주당을 찍을 확률이 높긴 한데 그냥 바이든을 찍지 않겠다라는 거죠. 그래서 음. 바이든 대통령이 이제 인기가 이 그룹에서 없기 때문에 아. 바이든 대통령이 어떻게 하면 이 그룹에 좀 투표율을 높이고 음. 본인에게 돌아올 수 있는지를 많이 고민을 해 봐야 될 것 네. 같습니다. 이것과 관련해서 뉴욕타임스 데일리에서 들으셨나요? 저는 들었는데 네이트 콘이 뉴욕타임스에서 이제 여론조사 그다음에 이 관련해서 주로 그 기사를 쓰는 그 정치부 기자인데 네이트 콘은 아주 거칠게 요약하면은 이제 사람들이 변화를 원하는데 사람들은 지금 이 현재 상황에 만족하지 않고 변화를 원하는데 바이든이 어쨌든 지금 현역 대통령이고 재선에 도전하는 적이고 그러니까 바이든 대통령이 현재 상태 스테이터스 퀘어를 대표하는 후보잖아요. 그러니까 음. 지금에 만족하지 않은 후보일수록 대선에서는 말 그대로 이 지금 상황에 책임을 물을 후보가 명확한 거예요. 바이든이 지금 대통령인데 나 이것도 안 좋아졌고 이것도 힘들어졌고 아우 짜증나. 이것도 싫어.'라고 해서 바이든을 안 뽑거나 상대방 후보를 뽑거나 할 동인이 있는데 예를 들어 상원 선거 같은 경우에는 어 그런 이미지가 덜한 거죠. 지금 뭐 제키 로젠 같은 후보가 민주당이라고 해도 지금 내가 불만족스러운 상황을 민주당 상원의원과 연결하기에는 좀 그 연결고리가 훨씬 더 약해서 뭐 '그런 게 있지 않나.'라는 분석을 하더라고요. 근데 미국 정치를 이제 연구하는 입장에서는 이게 되게 좀 어때요? 모순처럼 느껴지는 게 어. 사실 미국 경제라든지 정치에서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는 건 미국 의회거든요. 어. 그래서 대통령이 행정명령을 내렸다, 뭐 executive order를 네. 했다는 거랑 의회에서 법안을 통과시켰다는 건 정말 하늘과 땅 차이거든요. 음. 그래서 의회에서 법안을 통과시킨 거는 정말로 큰 사회 변화를 가져올 수 있는 반면 대통령의 행정명령은 정말 작은 변화밖에 가져오지 못해요. 그래서 사실 지금 상황이 되게 불만족스럽고 뭔가 변화를 가져오고 싶으면 이제 사실 하원의원, 상원의원을 바꿔야 되는 건데 사람들이 그렇구나. 생각할 때는 대통령이 어쨌든 어떤 그 대표잖아요. 그렇죠. 지금 현재 상황을 대표하는 정치인이라는 그런 인식이 있기 때문에 그렇죠. 대통령에게 훨씬 더 이제 이런 상황에 대한 불만 이런 맞습니다. 것들을 다 이제 더 갖다 붙이는 거죠. 그걸 이제 유권자 입장에서 뭐 이제 내 한 표를 행사해서 뭐를 바꿔냈다는 뭐 일종의 효능감 이런 게 더 클 수도 있고 대통령이 어쨌든 상징성도 크고 실제로 그 중요한 포스트이기 때문에. 물론 이제 유권자 입장에서는 뭐 상원의원 우리 주에서는 1 명, 예. 100명 중에 1 명이니까 네, 그러니까. 이 사람을 뽑는다고 뭐 크게 바뀌는 건 아니지만 어쨌든 음. 지금 근데 사실 이번 선거에서는 네바다주 같은 경우는 상원의원이 누가 되느냐에 따라서 상원 엄청 정책을 중요하죠. 크게 바꿀 수 있거든요. 음. 왜냐면 지금 상원 다수당과 하원 다수당이 누가 될지 모르는 상황이기 엄청. 때문에 네네. 이런 주에서 사실 누구를 뽑느냐가 굉장히 음. 큰 변화를 가져올 수 있긴 한데 음. 유권자들이 생각할 때는 대통령이 이런 상황에 가장 큰 책임이 있다라고 네. 생각을 하기 때문에 네. 요런 결과가 나오는 것 네 같습니다. 네. 여론조사 관련해서 더 살펴볼 이야기들이 있죠. 네, 이제 마지막으로 이번 여론조사에서 제3의 후보, 어. 그러니까 RFK 주니어, 음. 케네디가 그 주니어 RFK 같은 경우에
이제 여론조사에 포함을 시키기도 하고 안 하기도 했어요. 근데 음. 포함을 시켰을 때 누구 표를 가져가는가, 음. 바이든 표를 가져가는가, 트럼프 표를 가져가는가가 굉장히 이제 초미의 관심사였거든요. 사실 그 RFK 주니어 또는 그 제3 후보에 관해서는 그 아메리카노의 유튜브에도 또 뭐 여기저기에도 그 댓글을 달아주신 분들이 많았어요. 이 RFK 주니어 제3 후보가 실제로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칠 것이냐, 뭐 되게 주목해 봐야 되는 거 아니냐, 한번 다뤄달라 그런 얘기를 많이들 해주셨는데 저희가 그동안 네, 언젠가 한번 같이 포함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했는데 지금 이야기를 해보죠. 네. 이번 여론조사를 보면 경합주에서 RFK 주니어가 사실 득표율이 굉장히 높더라고요. 그래서 적지 가장 않아요. 낮은 게 9%, 음. 그다음 네바다주 같은 경우는 12% 까지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그러면 이 12%를 누구한테서 가져간 것인가? 뽑아왔느냐, 이게 누구 너무 표. 재밌는 게 이게 양쪽에서 골고루 가져왔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의외네. 처음에는 RFK 주니어가 뭐 환경운동 이런 것도 했고, 케네디 네, 가문이니까. 케네디 가문이고 사람들이 그래서 민주당 후보라고 생각을 해서 '바이든 표를 많이 가져오지 않을까.'라고 했는데, 이번에 보면은 어떤 사람들이 RFK 주니어를 지지를 했냐면 음. 전통적으로는 민주당을 지지하지만 음. 트럼프를 찍겠다고 돌아선 사람들. 그러니까 음. 2020 년에 바이든을 뽑았던, 하지만 2024 년에는 트럼프 찍을 거라고 하는 사람들이 음. RFK 주니어를 뽑겠다라고 한 거예요. 근데 이 음. 사람들이 누구냐? 정확하게 이 젊은 유권자층, 비백인 유권자들 아. 층에서 지금 현재 상황이 너무 불만족스러운 그 아. 유권자층이 정확하게 아. RFK 주니어로 간 거죠. 만약에 이게 지금 그 설명해 주신 도식대로 정말 다 그렇다면은 바이든 입장에서는, 왜냐면 처음에는 막 그래서 민주당이 막 그 변호인단 동원해 가지고 RFK 주니어가, 이게 또 미국은 주별로 내가 투표용지에 이름을 올릴 수 있느냐 마느냐가 규정이 다 다르고 뭐 서명을 몇 천 개 받아야 되고 뭐 막 이게 있는데 민주당이 계속 그거를 막으려고 막 했었잖아요. 그래 음. 가지고 RFK 주니어를 어디서는 투표용지에 못 올라가고 막 그러기도 했는데, 만약에 지금 설명해 주신 게 맞다면은 그냥 둬도 어차피 올라와도 내 표보다 트럼프 표를 더 많이 빼앗아 갈 거라고 예상이 된다면은 뭐 그냥 둬도 상관없는 근데 뭐 그. 바이든 대통령 입장에서는 이 사람들은 원래 나를 찍어야 하는 사람들인데, 음. 젊은 비백인 유권자들인데, 이번 선거에서 내가 싫어서 트럼프를 찍으려다가 어. RFK 주니어라는 옵션이 있으니까 어. RFK 주니어로 가는 거니까 어. 사실 뭐 그렇게 달가운 상황은 아니죠. 그렇기도 내가 하고요. 가져올 수 있는 표인데, 네 만약에 네. RFK 주니어가 없으면 네. 트럼프가 뭐 큰 실수를 하거나 음. 말실수를 하거나 하면 내가 가져올 수 있는 유권자들인데, 표를. 근데 내가 가져오지 못하고 RFK 주니어로 가는 거니까 제가 봤을 때는 뭐 바이든, 트럼프 둘 다 달갑지 않은 음. 상황인 것 같은데, 음. 한쪽에서 표를 아주 가져오는 건 아니기 때문에 네. 그나마 이제 그게 좋은 이제 소식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그렇죠. 같고. 그러니까 뭐 민주당 그 전통적으로 민주당 뭐 지지층의 표를 많이 빼앗아 올 거라고 했지만, 또 RFK 주니어가 되게 유명한 것 중 하나가 그 코로나19 백신 회의론, 백신 관련해서 음모론을 굉장히 믿는 그런 사람이고 그렇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어떤 그런 안티 백신 운동이나 그런 되게 보수적인 입장에 대해서 논한다면은 공화당 트럼프 대통령이 좀 더 '내 표 뺏어가는 거 아니야?'라고 걱정을 해야 될 수도 있는 그런 후보이긴 합니다. 근데 네. 지금까지 상황으로 보면 양쪽에서 다 가져온다. 그리고 RFK 주니어가 10% 가까이 득표율이 나오는 이유는 음. 뭐 이 후보자에 대해서 정말 사람들이 너무 뭐 좀 열광하기보다. 열광하고 기대를 가져서가 아니라, 사실 이번 선거 뭐 주변에 물어보면 바이든 찍겠다는 뭐 친구들, 뭐 트럼프 찍겠다는 사람들 뭐 물어봐도 그렇게 이제 흥이 나는 선거가 아니거든요. 아니죠, 그래서 아니죠. 2020 년과 똑같은 후보, 뭐 거의 뭐 한 명은 뭐 78 세, 한 명은 82 세, 어. 이 두 명이 이 넓은 미국 땅에서 어. 정말 '대통령 후보 이 두 명밖에 정말 없느냐.' 이런 어. 식으로 사람들이 많이 이미 실망을 네. 한 선거기 때문에, 그런 실망감이 RFK 주니어라는 제3의 후보에게 투영이 된 게 아닌가라는 네. 생각이 듭니다. 자, 그래서 그러면은 아무튼 여름에 이제 어떤 일정이 있는지 짚어보기 전에 그 이번 여론조사 결과에서 또 한번 생각해 봐야 될 게, 사실 민주당 입장에서는 뭐 내심 당연히 겉으로는 말 안 했겠지만 내심 트럼프 전 대통령의 그 뉴욕 법원에서 그 재판이 시작되면은 뭐죠? 그 입막음용 뒷돈을 건넨 혐의, 허시머니 트라이얼, 이게 시작이 되면은 트럼프의 어떤 뭐 혐의나 뭐 범죄 사실이 뭐 알려지고 하면은 좀 뭐 반등의 계기가 되지 않을까 그런 기대를 했을 텐데, 이번 여론조사 결과를 보면은
아무래도 뭐 이 재판의 영향은 거의 없다. 오히려 트럼프가 피해자처럼 이제 피해자 코스프레를 할 수 있게 돼서 '내가 핍박받고 있다. 그래서 트럼프가 선거 자금을 모으는 데만 더 도움이 되지 않았나.' 뭐 그런 점을 하나 짚어볼 수 있는 것 같고요. 그러면은 이제 남은 일정 지금부터 이제 여름까지 남은 일정 그을 한번 쭉 훑어보고 어 오늘 에피소드를 마무리할까요? 저희가 뭐 이 일정 중에서도 뭐 중요한 일정은 저희가 시간이 허락되는 한 그다음에 또 최대한 많이 그 에피소드로 또 다루기도 하겠지만 또 에피소드로 다루지 못하는 거는 제가 열심히 프린스턴에서 온 편지로 보내 드리도록 하겠지만 그래도 또 뭐가 있는지 일단 한번 쭉 훑어보는 시간을 네. 이번 여름에 또 재미있는 음. 이제 일들이 많을 것 같은데요. 이제 첫 번째는 이제 트럼프 전 대통령 재판이 이제 진행 중이죠. 음. 그래서 4월 15 일에 시작을 했고 이제 미국에서는 이제 jury system이라고 하는데 배심원이라고 하나요? 음. 네 12 명의 배심원들이 지금 계속해서 트럼프 측 아니면 검사 측 그 뭐 증인들의 이야기를 듣고 있습니다. 음. 그래서 이 이제 재판의 결과가 언제 나올지가 사실 이제 관심사인데 네. 뉴욕 타임즈 여론조사에서 사람들한테 물어봤어요. 어. 지금 진행되고 있는 그 뉴욕에서의 트럼프 재판에 얼마나 관심을 뭐 기울이고 있느냐. 음. 그래서 관심 있게 엄청 관심 있게 지켜보고 있다라는 유권자가 29% 밖에 안 되더라고요. 되게 그래서 저희는 뉴스 틀면 맨날 트럼프 재판 얘기가 나오고 뉴욕 타임즈, 워싱턴 29 포스트, 월스트리트 저널에 나오니까 그렇지만 여전히 대부분의 미국 유권자들은 아직 대선에 관심을 기울이고 있지 않습니다. 대선 자체에. 네네. 이게 사실 전당대회 끝나고 9월, 10월 돼야 이제 뉴스도 보고 그러니까. 이렇게 하는데 여전히 뭐 크게 관심을 기울이지 않고 있고 그다음에 트럼프가 유죄 판결을 받을 거라고 생각하는 유권자가 35% 밖에 안 되더라고요. 네. 이게 그래요. 왜냐면 사실 트럼프가 뭘 잘못했는지 이해하기 굉장히 어려운 케이스잖아요. 음. 예를 들어서 뭐 조지아주에 전화해서 "내 표 뭐 맞아. 11,000개 더 찾아와." 아니면은 기밀 문서를 뭐 가져갔다든지 이런 것들은 유권자 입장에서 굉장히 이해하기 쉬운 음. 이제 사안인데 이거는 자기가 맞아. 선거에서 이기기 위해서 이제 입막음용 돈을 줬는데 "그게 선거자금법 위반이다."라는 음. 그러니까 둘러 가야 하기 때문에 음. 유권자들 입장에서는 굉장히 이해하기가 어렵고 그다음에 이제 트럼프가 그러면 실제로 이제 유죄 판결을 받을 것인가? 음. 이것도 사실 전문가들 사이에서 굉장히 입장이 엇갈리는 것 같아요. 근데 예측이 왜 그러냐면 이게 12 명의 배심원이 있는데 아 이 12명 중에서 한 명이라도 이제 동의를 안 하면 이게 유죄다라고 동의를 안 하면 이게 그냥 hung jury라고 해서 헝저리. mistrial 어. 그래서 이제 그냥 결과가 없는 걸로 음. 끝나거든요. 그럼 이게 음. 트럼프가 무죄라는 건 아니지만 음. 그러면 검사가 다시 기소를 할지 안 할지 결정을 해야 합니다. 그때 가면은 뭐 이미 동력이 뭐 만약에 헝저리가 나와서 그러니까 기소가 기각되는 건가요? 기소가 기각되는 거라고 해야 되나? 네 그렇죠. 법률 그래서 용어로는 정확히 네. 모르겠는데 아무튼 그 기소가 그래서 말 그대로 이제 헛발질을 한 게 되면은 그때 가서는 뭐 트럼프가 오히려 역공을 하겠죠. "이거 봐라. 검찰이 나 마녀 사냥하더니 어 내가 당선되면은 니네 다 가만 안 둘 거야." 막 뭐 이렇게 나오겠죠 근데 더더욱. 뭐 사실 이제 근데 12명 중에서 11 명은 유죄라고 하고 근데 음. 한 명만 "유죄 아니다. 음. 무죄라고 생각한다."라고 해도 이게 mistrial이 되기 때문에 제 맞습니다. 생각에는 트럼프 대통령이 만약에 이런 상황에서는 "봐라." 이런 식으로 "내가 무죄다."라고 얘기하기는 쪼끔 어려울 수 있을 것 같아요. 왜냐면 음. 11 명이 만약에 유죄라고 한다면. 그래서 고거를 좀 지켜봐야 될 것 같고 근데 만약에 유죄 판결이 나더라도 이게 그러니까. 중범죄인지 경범죄인지에 따라서 뭐 정말로 감옥에 네. 가는지 아니면 그냥 예를 들어서 이 probation이 뭐라고 하죠? 집행유예. 집행유예가 나오든지 아니면 집행유예. 그냥 뭐 벌금만 내든지 이런 게 다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그렇죠. 그리고 뭐 유죄가 나온다고 해서 바로 이제 사건이 종결되는 게 아니라 트럼프 대통령이 또 항소하겠죠. 항소할 수 있기 항소하겠죠. 때문에 계속해서 가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는 민주당의 그 알빈 브래그 그 맨하탄 그 검사장 지방 검사장이 이제 판단해서 그렇게 진행을 한 거고 법원에서 이제 그거를 뭐 기소를 받아들여서 재판을 열고 한 건데 어쨌든 결과적으로 놓고 보면은 과연 뭐 민주당한테 이게 유리한 선거에서 뭐 도움이 될 만한 재판인가는 진짜 모르겠습니다. 네. 네. 그래서 저희도 이 재판 뭐에 따라서 뭐 음 유권자들이 마음을 바꾸거나 지지하는 그럴 후보 그럴 가능성은 가능성이 굉장히 낮기 그러니까 때문에 저희가 그 혐의 설명드릴 때도 제가 아는 이 세상에서 모든 거를 가장 쉽게 잘 설명해 줄 수 있는 분이
설명해 주시기 벌써 여러 번 저희도 설명을 드렸잖아요. 이게 기소되는 날도 지난해에도 설명을 했고 트럼프 사법 리스크 설명하면서도 도대체 입막음용 뒷돈이 뭐냐? 왜 문제냐? 왜 이게 무슨 범죄냐? 그 진짜 그 크리미널 형법 위반이냐? 이거를 따지기가 너무너무 복잡해서 좀 그런 것 같습니다. 아무튼. 네. 네. 그 트럼프 재판이 이제 앞으로 남은 일정 중에 음. 주요 이제 뭐 이벤트고, 음. 사실 두 번째로는 음. 바이든과 트럼프의 TV 토론이 성사가 됐습니다. 드디어 잡혔죠. 전격적으로. 전격적 이거야말로 진짜 네. 전격이란 말을 쓰기 딱 근데 좋은 이건 정말 바이든 대통령이 제가 봤을 때는 정말 이 승부수를 승부수를 던진 맞아. 건데, 지금 뭐 뉴욕타임즈 여론조사도 봤지만 음. 지금 아무 변화가 없거든요. 맞아. 그래서 지금 바이든 대통령은 뭔가 자기 지지율이 올라가서 이렇게 돼야 되는 상황인데 아무런 변화가 없는 상태에서 트럼프 재판이 진행되면 계속 TV에는 트럼프만 나오고, 음. 이제 본인과 이제 트럼프를 대조시킬 만한 그런 행사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바이든 대통령 입장에서는 트럼프 대통령이 먼저 제안하기 전에, 어. 전 대통령이 제안하기 전에 본인이 이제 제안을 해서 토론하자. 토론하자고 해서 트럼프가 바로 받아들이면서 이제 받아들였어요. 성사가 맞아, 됐는데, 맞아. 근데 보통은 미국에서는 전당대회가 끝나고 9월과 10월에 음. 대통령 후보 간의 토론이 3번, 음. 부통령 간의 토론이 1번, 음. 이렇게 전통적으로 있잖아요. 그래서 맞아요. 제가 올해 찾아봤더니 원래는 9월 16일, 10월 1일, 10월 9일 날 어. 대통령 토론이 원래 잡혀 있더라고요. 어. 근데 요 일정을 따르는 게 아니라 어. 원래 그 대통령 그 디베이트 커미션이 있거든요. 어. 근데 거기를 아예 건너뛰고 그냥 어. 후보자들끼리 어. 동의를 해서 2번만 하겠다. 그래서 이제 언제 하냐면, 근데 이거 재밌는 게 이것도 권곤일첩. 전당대회 전에 6월 27일 날 음. CNN이 주관을 해서 1번 하고요. 애틀랜타에서 네. CNN 본사가 그다음에 거기 있죠. 9월 10일 날 ABC 방송국에서 주최하는 요 2번의 토론회를 하는 거예요. 음. 그래서 이제 이 토론회를 통해서 바이든 대통령 같은 경우는 정말 이 선거판을 좀 흔들고 음. 싶다라는 이제 이런 의도가 있었던 것 같고, 음. 본인으로서는 굉장히 좀 뭐 지금 상황이 좀 좌절스러운 거죠. 그렇게 음음. 뭐 캠페인 그 광고에 돈도 굉장히 많이 썼고, 본인이 생각할 때는 뭐 인플레이션 리덕션 액트라든지 굉장히 본인이 이룬 경제적인 성과들이 있는데 네. 유권자들은 그걸 알아주지도 않고, 그래서 트럼프 재판은 시작됐는데 트럼프 인기는 떨어지지 않고, 네. 근데 본인이 생각할 때는 이제 내가 트럼프와 스테이지에 같이 서서 이제 토론을 하면 두 후보 간의 대조가 확실해질 거다. 그리고 트럼프가 분명히 말실수 이런 걸 할 거기 때문에 이런 걸 통해서 뭔가 유권자들에게 본인과 트럼프의 차이점을 부각을 시키고, 유권자들이 잘못 알고 있는 예를 들어 정보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자기가 확실히 뭐 경제 음. 성과나 이런 것들을 음. 알려주는 게 빨리 할수록 음. 좋다라는 이제 판단을 한 거죠. 네. 바이든은 아무튼 그렇게 생각했을 거고 트럼프도 받아들였고 그다음에 또 뉴스 보니까 트럼프는 "몇 번 더 하자 원래." 라고 제안을 했는데 그거는 또 이제 바이든이 받아들이지 않았다고 일단은 네네. 그래서 그렇게 바이든이 "나는 나오더라고요. 2번만 딱 토론할 거다." 근데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이 제안을 받아들이면서 어. 사실 그 레버리지 뭐 "더 하자. 퍽스랑도 하자." 이런 것들은 어. 좀 성사되기 어렵게 된 거죠. 네. 음음. 자 아무튼 그렇고요. 이걸 지금 교수님 설명해 주시는 거 보다가 제가 그냥 혼자 든 생각인데 저의 뇌피셜입니다. 음. 만약에 6월 말에 트럼프랑 토론을 해요, 바이든 음. 입장에서. 근데 안 돼. 아무래도 이 계속해서 밀리고 여론조사도 안 나오고 도저히 좀 안 될 것 같아. 그러면은 아직 전당대회 전이잖아요. 네. 바이든 입장에서 마지막 승부수로 뭐 예를 들어서 자기가 내려오고 다른 음. 후보를 내세우려는 뭐 그런 플랜 B 같은 거를 갖고 있을 수 있을까요? 아니면 이건 너무 음. 터무니없는 얘기일까? 뭐 그런 걸 뭐 생각은 할 수 있지만 어. 제가 봤을 때 현실적으로는 어려울 것 같아요. 이제 그렇죠. 그 미국에서 그 대통령 선거를 꾸린다는 게 그냥 뭐 음. 하루아침에 되는 것도 아니고 음. 팀이 있고 사실 그렇잖아요. 그래서 그리고 지금 현재 민주당에서 막 트럼프를 꺾을 수 있는 후보가 막 명확하게 있는데 안 나온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그렇죠, 바이든 그렇죠. 대통령이 물러난다고 해서 그러면 해리스 부통령이 후보가 된다. 그건 그랬을 때 과연 트럼프를 이길 확률이 높아지는가? 근데 많은 사람들이 그렇지 않다라고 생각할 거기 때문에 음. 제가 봤을 때는 바이든 대통령의 뭐 갑자기 건강이 나빠지거나 이런 상황이 아니면 음. 그런 시나리오는 없을 것 같고, 그다음에 그렇군요. 여전히 6월에 토론을 해서 뭐 이 지지율이 반등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여전히 7, 8, 9, 10 이제 4 오히려 개월이 남았기 때문에 음.
그래도 뭐 '앞으로 이제 더 잘해 보자.' 이런 네. 뭐 이런 생각을 하지 않을까요? 알겠습니다. 근데 아무튼 아까 그 여론조사 결과 말씀해 주실 때도 얘기했지만 지난해 그러니까 선거를 1년 앞두고 지난해 11월에 여론조사를 했을 때 트럼프가 대체로 앞서고 있었는데 그때 민주당 사람들이 대체로 하던 얘기가 한 내년 5월, 내년 5-6월쯤 되면은 그때 이제 바이든 대통령이 따라잡기 시작할 거고 그때부터는 뭐 "이 결과가 나올 거다."라고 음. 했었는데 이번에 이제 이런 결과가 나오니까 좀 더 '어 어떡하지? 어떡하지? 진짜 이게 수가 없나?' 좀 이렇게 궁지로 몰리는 게 아닌가 뭐 그런 생각이 들어서 네. 그렇습니다. 혼자 또 혹시 만약에 제가 말한 대로 되면은 그때 가서 성 '내가 다 예측했다.' 이런 말 그럴 가능성은 하지만 매우 낮습니다. 매우 낮고요. 좀 더 그다음에 또 지켜봐야 될 어떤 일정 그런 게 네. 있을까요? 세 번째로는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부통령 후보를 누구를 뽑는가. 맞다. 아직 안 했구나. 중요하죠. 네. 네. 이제 중요하죠. 엄청 중요하죠. 전당대회 전에는 할 텐데 제 생각에는 아주 늦게까지 이걸 끌 것 같고요. 그래야 이제 본인의 영향력 이런 것들이 계속 유지가 되니까. 트럼프가 진짜 이 이목을 끄는 데에는 그냥 천부적인 이게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네네. 뉴스에도 미국 뉴스에 매일매일 "아 트럼프의 부통령 후보는 누가 될까?" 이런 뉴스들이 뭐 진짜, 쏟아지고 있는데요. 진짜, 그러니까 진짜. 트럼프 대통령이 뉴욕 재판장에 매번 나가야 하거든요. 근데 음. 그때마다 이제 음. 부통령이 되고 싶은 후보들이 음. 얼굴을 비추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즘에 또 그 기사 중에 하나가 지금 트럼프한테 그 충성 경쟁 트럼프한테 이 잘 보이기 위해서 그 재판장에 나가서 트럼프랑 그 연대하는 그 사진을 찍느냐 마느냐가 음. 거의 이 트럼프의 마치 이제 트럼프 주변 사람들이 알아서 이제 살생부를 적고 있다. "너 왜 안 왔어? 공화당 의원인데. 너 트럼프한테 충분히 지지하지 않는 거야?" 아 막 근데 이게 이러면서. 가고 싶다고 해도 못 간다고 하더라고요. 그게 트럼프 측에서 오라고 해야 갈 수 아 그런 있어서 거예요? 아 네 그래서 그런 거야? 모두가 예를 들어 마르코 루비오 같은 경우 "너무 가고 싶은데 지금 초청을 못 받아서 못 가고 있다."라고 하는데 마르코 루비오도 그 부통령 그 하마평에 오른 사람 중 하나죠. 네 그래서 지금 이제 부통령 이제 트럼프 측에서 음. 쇼트리스트가 추렸는데 그게 음. 50 명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50 명을 주고서 진짜 네. 너무한 거 아니야? 무슨 진짜 그 무슨 예능 하듯이 진짜 딱 그 어프렌티스십 하는 그런 느낌으로. 네. 네 그중에서 이제 언급되고 있는 사람 중에 한 5명 정도만 간략하게 꼽아 보면 아 네. 네 첫 번째가 이제 팀 스콧 팀 스캇 사우스캐롤라이나 이제 상원 상원의원. 의원인데 이 사람은 이제 흑인 상원 의원이고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흑인 유권자들에게서 지난 선거보다 훨씬 많은 지지를 받는다는 여론조사가 나오니까 그러게요. 팀 스캇 뭐 사우스캐롤라이나는 100% 공화당이 가져갈 주긴 하지만 음음. 어쨌든 이제 흑인 부통령 후보가 나오게 되면 흑인 유권자들의 표를 가져올 수 있다라는 생각 때문에 팀 스캇을 이제 선택할 가능성이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더그 버감이라고 노스 다코타 주지사인데 음. 이 사람은 사실 제가 봤을 때는 너무 인지도가 없고 그러게요. 노스 다코타가 굉장히 작은 주긴 한데 정말 진심으로 트럼프에게 충성을 하고 있거든요 지금. 그래서 재판장에도 자주 나가고 그다음에 더그 버검이 굉장히 부자입니다. 그러니까 본인이 아 굉장히 본인이 예 부자인가요? 돈이 많고 아. 이제 비즈니스맨 출신이기 때문에 그렇구나. 이제 펀드레이징 이런 데서 좀 유리할 수 있고 근데 백인 남성이기 때문에 이제 음. 별로 트럼프가 봤을 때는 뭔가 뉴스를 만들긴 해야 되지만 음. 해야 되는데 그런 면에서는 좀 음. 효과가 떨어질 것 네. 같고요. 네. 나이도 그렇게 젊진 않고. 네 맞아요. 맞습니다. 네. 세 번째가 제이디 제이디 벤스라고 벤스. 오하이오주의 이제 상원 의원 굉장히 젊고 힐빌리의 노래 그 힐빌리의 책. 노래 그쵸. 저자죠. 그래서 굉장히 어렵게 자라서 예일 로스쿨을 나오고 그다음 미국 이제 군대 다녀와서 그 베테랑이죠. 실리콘밸리에 있는 벤처 캐피탈 회사에서 일하면서 엄청 돈을 많이 벌고 그래서 이제 오하이오주의 상원 의원이 이제 됐는데 이제 제이디 벤스 같은 경우도 뉴욕 그 재판장에 나와서 트럼프를 그랬구나. 응원하는 그런 것들이 보이고 이제 제이디 벤스는 굉장히 젊고 그다음에 40대 초반일 거예요. 네네. 저희랑 비슷할 82년생인가? 거예요. 네. 아무튼 그렇고 이제 오하이오주가 사실 그 오바마 대통령이 선거에 나갈 때만 해도 음. 경합주였는데 이제 더 음. 이상 경합주가 아니어서 음. 사실 뭐 선거인단을 가져오는 데는 크게 영향을 미치지는 못하고 어. 제이디 벤스 같은 경우도 이미 트럼프 대통령과 너무 입장이 비슷해요. 그래서 네. 마가라고 하죠. 그래서 트럼프의 핵심 지지층에서 굉장히 인기를 많이 누리고 있는 음. 사람이어서 이 음. 사람이 부통령이 된다고 해서 이제 새로운 음. 유권자들을 음. 트럼프로 가져오기는 좀 어렵다. 음. 라는 게 있고 음. 그런 면에서 네 번째 이제 마르코 루비오 이제 플로리다주의 상원 의원이고
2016년에 트럼프에 대항해서 사실 공화당 후보로 나섰었죠. 경선에 네. 나왔었죠, 여러 경선에 번. 나서서 사실 가장 뭐 가능성이 높았던 후보 중에 한 명인데 음. 이제 마르코 루비오 같은 경우는 이제 본인이 이제 라티노이기 때문에 그쵸. 쿠박의 그 이민자죠. 쿠박의 네. 이민자의 아들. 아. 그래서 이제 히스패닉 유권자들을 끌어올 수 있는 음. 그다음에 마르코 루비오가 굉장히 오랫동안 상원 외교위원회에서 활동을 했기 때문에 그리고 여전히 굉장히 젊습니다. 음. 네. 그래서 공화당 내에서의 이제 메인스트림 공화당이라고 하죠. 그래서 음. 그쪽에서도 굉장히 연결이 잘 돼 있고 그렇구나. 근데 펀드레이징 이런 거에서 장점이 있긴 한데 그렇죠. 제가 몰랐는데 미국 헌법에 따르면 대통령, 부통령이 둘 다 같은 주에 이제 레지던스를 가질 수가 없다고 해요. 그래서 지금 마르코 루비오도 플로리다주 상원의원이니까 플로리다에 기반을 두고 있고 네. 트럼프 진짜로? 대통령도 플로리다 주가 지금 자기 집이잖아요. 그래서 지금 그래서 최근에 제가 본 뉴스에서는 마르코 루비오가 뭐 주소를 옮기네 마네 이런 뉴스가 있었는데 그게 아마 헌법에 이 그 그 선거인단이 대통령과 부통령이 같은 주 출신에게 뽑을 수 없다라는 그런 굉장히 좀 arcane한 어떻게 보면은 되게 네 지엽적인. 숨겨진 그런 조항이 있나 봐요. 이건 저희가 쪼끔 더 알아봐야 되긴 제가 하는데 찾아보고 그 링크를 달아 놓도록 네. 하겠습니다. 저도 처음 네. 들어봤는데. 그래서 요게 아마 하나의 뭐 걸림돌까지는 아니지만 근데 그러면은 예를 들어 마르크 루비오가 상원의원, 자기가 플로리다주 상원의원인데도 당연히 루비오가 주소를 옮겨야겠죠? 그쵸. 음. 트럼프한테 "옮겨 주세요." 하면은 그 순간 안 바로 되겠죠. 탈락 네. 이렇게 되는 그러니까. 거니까. 네. 그래서 아무튼 네. 그렇게 네 번째, 그다음에 다섯 번째. 다섯 번째가 이제 저희가 계속 얘기했던 엘리제 스테파닉이라고 이제 음. 공화당의 하원의 제3 자, 3 음. 인자. 음. 그다음에 뉴욕주의 하원 의원이고 네. 뉴욕 북쪽에 네. 네 이제 굉장히 젊은 또 이제 여성 의원이기 때문에 네. 이제 공화당 입장에서는 '여성 유권자들을 네. 표를 가져올 수 있지 않을까.'라고 음. 하는데 또 음. 동시에 엘리제 스테파닉 같은 경우도 제이디 벤스와 마찬가지로 굉장히 마가 그러니까 이미. 트럼프 핵심 지지층들에서 많은 지지를 받고 있기 네. 때문에 네. 스테파닉을 부통령으로 한다고 해서 아. 이제 뭐 중도층에 있는 유권자들이 이제 오거나 그럴 가능성은 없어서 이게 음. 사실 누가 정말 '이 사람이 확실히 될 것 같다.' 이런 거를 음. 예측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상황인 것 같아요. 네. 저기는 없네요. 크리스티 노엠. 크리스티 노엠이라고 원래 사우스 다코타 주지사가 있었는데 네네네. 네 젊은 여성이고 한데 이 사람이 최근에 자서전에서 자서전에서. 자기 그 강아지 키우던 그 개를 총으로 자기가 쏴서 죽였다는 뭐 트레이닝을 할 수가 없어서 애가 말을 안 들어서, 쉽게 말해서. 네 근데 그게 너무 사실 저도 너무 깜짝 놀랐는데 이제 저는 그래서 어디서 술자리에서 말실수를 한 거를 누가 기자가 들었나라고 처음에 기사 제목 보고 그랬는데, 그게 아니라 자서전에 그걸 써 놓은 거예요. 음. 자서전은 다 이걸 퇴고를 거쳐서 낸 책에 그걸 써 놨다는 게, 그래서 이 사람이. 그리고 그 책의 자서전에서 본인이 김정은 위원장을 아 만났다라고 썼는데 그거 만난 적이 뻥이죠. 전혀 뻥. 없거든요. 그래서 그런 거짓말이 가득한 어떻게. 자서전과 되게 충격적인 내용이 있는 자서전을 이 나오면서 음. 좀 지금 제 생각에는 숏 리스트에서 이제 빠진 게 아닌가. 그럴. 네. 그리고 뭐 그런 게 사우스 아닌가. 다코타가 너무 작은 주고 거기는 100% 공화당으로 갈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트럼프 대통령 입장에서도 크게 도움이 안 되는 큰 바위 음. 얼굴이 있는 그 주죠. 그래서 또 네. 사실 뭐 지금 짚어 주신 분들이 이제 뭐 가장 그 유력한 후보라면 후보라고 볼 수 있지만, 또 트럼프의 상황이, 트럼프가 어쨌든 돈이 굉장히 쪼들리는 상황이잖아요. 이것저것 그 재판 때문에 변호사 비용도 많이 나가고, 뭐 그다음에 바이든 대통령이 어쨌든 선거 자금 모금에서는 계속해서 그 트럼프보다 훨씬 더 앞서고 있고 그런 상황이라서, 이 메가 도너들, 특히 공화당의 그 돈을 대는 그런 큰손들이 어떤 추천하는 후보나 뭐 이런 저기가 뭐 깜짝 발탁이 되거나 할 수 있다. "누구 부통령으로 해 주면은 돈을 얼마를 더 대줄게." 뭐 이런 거를 트럼프가 뭐 뒤에서 암약을 맺고 그렇게 할 수도 있다는 또 뭐 전망도 있어서, 좀 트럼프답게 좀 마지막에 트럼프가 자기 입으로 누구를 이제 부통령 러닝메이트로 지정했다라는 얘기가 나올 때까지는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마지막으로 이제 올 여름에 전당대회들이 가장 큰 행사인데 그렇습니다. 그래서 공화당 전당대회가 7월 15 일부터 어. 7월 18일 어. 위스콘신 경합주 중에 하나죠. 네. 위스콘신에 있는 밀워키 주에서 열리거든요. 네. 그래서 전당대회 전에는 그 트럼프 대통령이 전 대통령이 부통령을 지명을 해야 되기 그건 때문에 당연히 해야죠. 아마 이제 7월 중순 이전에는 발표가 날 것 같고 그래서 저도 너무 궁금합니다. 네. 누구로 할지. 근데 트럼프 대통령이 부통령을 선정하는 기준이 딱 하나 있다고 하더라고요. 자신에게 충성을 해야 되고
자기보다 더 빛나면 드러나면 안 된다. 빛나면 안 되는 그래서 그 조건을 만족시킬 후보가 누구일지 굉장히 궁금하고. 갑자기 저긴데 피 묻히기나 한번 해 볼까요? 그 피 붙이기요? 피 묻히기 이렇게 예측하는 거. 예측하기. 아. 어. 아. 예측. 아 누가 누가 될지? 될지. 저는 저한테 지금 꼽으라고 하시면 저는 팀 스캇 어? 하겠습니다. 나도 그러려고 아 정말요? 했는데. 그러면은 팀 스캇 말고 두 번째는? 두 번째요. 음. 팀 스캇 말고는 저는 엘리제 스테파닉. 엘리즈 스테파니? 트럼프가 과연 여성을 음. 저기로 할까? 그렇군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두 번째는 누구? 저는 그래서 마르코 루비오. 저는 음. 루비오를 생각하고 있었거든요. 네네. 저도 음. 루비오 음 아니면 음 스테파닉일 것 음. 같은데 그래서 쪼끔 너무 똑같으면 안 되니까. 왜냐면은 마가 표는 뭐 트럼프 입장에서 안심해도 되는데 마가 말고 한 표 한 표가 되게 중요할 거니까 좀 더 그런 그쵸. 온건 성향, 중도 성향 공화당 전통적인 공화당 지지층 표를 생각하면은 근데 저도 팀 스캇을 할 것 같아요. 팀 음. 스캇이 저도 그 뭐 여러 다 같은 기사를 읽고 생각하게 된 건데 트럼프가 자기보다 빛나는 사람, 자기 무대에서 자기한테 스포트라이트를 뺏어가는 사람을 견딜 수 없기 때문에 팀 스캇은 그러지 않을 것 같아서 무난한 스타일이죠. 네네네. 네. 아무튼 그냥 한번 기록으로 남겨 놓으려고 나중에 혹시 누가 되면은 그때 저희가 예측하지 않았습니까?" 라고 말을 하려고. 네. 근데 제가 예측하는 게 뭐 틀리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맞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RNC 이제 그 공화당 전당대회가 전당대회. 시작이 되면 저희도 이제 그 전당대회가 4일 동안 진행이 되기 때문에 다양한 연사들이 나오고 네. 이제 현재 공화당이라는 정당이 어떤 정당인지를 보여주는 굉장히 음. 중요한 행사여서 저희가 아마 7월 15 일이면 다시 프린스턴에 돌아와 있는 딱 그때인데 저희도 이거를 뭐 라이브로 하든 네. 그래서 같이 이제 뭐 분석을 하면서 한 보면서 분석을 해 드리면 좋을 것 같고요. 마지막 날이 하이라이트잖아요. 마지막 날 이제 트럼프가 후보 수락 연설하고 하는 거는 지금 생각에 '라이브로 하면 어떨까?' 뭐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네. 그리고 나서 이제 한 달 정도 있다가 민주당 전당대회를 8월 음. 19 일에서 음. 8월 22 일에 음. 시카고에서 하거든요. 그래서 시카고, 일리노이는 사실 민주당으로 갈 게 굉장히 확실한 주기 때문에 그런데 시카고를 이번에 골랐네요. 경합주를 하지 않고 이제 시카고로 한 것 같은데 시카고로 한 것 중에 이유 중에 하나가 뭐 사실 그 시카고 주변에 경합주들이 가득가득하잖아요. 미시건, 그렇네, 위스콘신 그렇네. 뭐 이렇게 쭉 다 있기 때문에 근데 그런 그렇네요. 거를 뭐 고려했을 수도 있고 시카고가 사실 학회나 이런 큰 행사를 하기에 컨벤션 굉장히 센터. 좋은 도시입니다. 그 맞아요. 컨벤션 센터 굉장히 크고 호텔도 싸고 음. 그다음에 비행기 같은 게 잘 돼 있어서 연결이 맞아. 미국 전역에서 올 수 있고 그래서 여름에도 아. 날씨도 좋으니까. 오늘 준비한 이야기는 뭐 이걸로 다 네. 마무리를 혹시 못다한 이야기가 있으신가요? 없습니다. 어. 저희가 이제 곧 한국 갔다가 음음. 뭐 유럽 갔다가 이제 프린스턴으로 돌아오는 일정인데 이제 여행하는 동안은 이제 녹화를 하기가 어렵지만 음. 6월 27일 이제 미국 대선 후보들 간의 첫 음. 번째 네. 토론은 웬만하면 음. 그냥 제가 그날 학회가 있긴 한데 지금 저희가 유럽에 있을 거란 말이죠. 네네. 그래서 미국에서 대선 토론이면은 미국 밤 시간이면 저희 유럽은 새벽일 거예요. 그쵸? 네. 새벽에 어. 일어나서 할 수 있으면 최대한 음. 이제 뭐 같이 좀 중계를 맞아. 하고 오히려 분석을 하면 그거는 좋을 것 같습니다. 막 이렇게 따로 녹화를 해서 편집해서 올리는 것보다 그냥 라이브로 하는 게 더 나을 수도 있는데 저희의 컨디션을 봐서 그렇게 하도록 하고요. 그러면 그 사이에 저희가 막 이렇게 녹화해서 뭐 편집해서 올리는 영상은 많이 못 올리지 못하더라도 글을 쓰는 건 훨씬 더 빠르니까 빠르게 할 수 있기 때문에 제가 재밌는 기사 그다음에 지켜볼 만한 사건 뭐 이런 게 있을 때마다 프린스턴에서 온 편지에 열심히 글을 쓰도록 하겠습니다. 많이 많이 구독해 주시고요. 자 그러면 오늘 저희 오랜만에 아메리카노 녹화했는데 바쁘신 와중에 시간 내 주셔서 정말 고생 많으셨습니다. 저희도 다음 시간에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